덥지 않나요? 더우실 것 같은데. 더우실 것 같은데. 네. 말씀하셔도 돼요. 마이크 잡은 사람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 얘기해주세요. CGV 그 알바생 얘기 좀. 아, 네. 제가 최근에 우리 커뮤니티에서 본 게 있는데 일단 나가실 때 패딩 잘 챙겨가시고요. 직장에서 알바했던 분이 올린 글을 봤거든요. 패딩을 벗어놓고 그대로 나가셔서 패딩 이렇게. 네, 극장 끝나고 영화 끝나고 들어가 보면 패딩 몇 개가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더우면 패딩을 까먹고 갈 수 있으니까 패딩 다 챙겨서 보시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영화가 짧아서. 안녕하세요, 배우 한예리입니다. 예,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한예리 배우와 매일 그 라디오 프로그램 하느라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매일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FM4U 91.9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방금 마치고 온 걸로. 이 영화의 경우는 너무 많은 비밀을 알려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막 방송을 마치고 온 걸로 하겠습니다. 그 FM 영화만 한예리입니다 작가로 일하고 있는 김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그 영화사에서 한예리 배우와 지구를 할 수 있겠냐고 저에게 물어봐 달라고 해서 좀 물어봤을 뿐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할 줄은 모르고 물어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물어보면 당연히 거절하지 않을까라는.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었다가 하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그냥 그때 사실 저는 영화도 안 봤는 상태였거든요. 그냥 GV 준비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여성영화제에서 이제 먼저 봤는데 아마 여기서도 먼저 보신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그때 보고선 되게 너무 재밌고 구성 자체도 좀 근래 보기 힘든 그런 거였고, 그리고 일단은 감독이 너무 유명한 감독이었고, 그래서 GV 하는데 그럼 하자 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영화인 줄은 사실 몰랐어요. 저도 가만 보면서 이게 되게 정치적인 영화고 너무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구나. 내가 이 얘기를 다 할 수 없을 테니까 세훈 작가님이랑 같이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께 조금 영화 속 뒷 이야기도 조금 들려드리면서 재미있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GV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게스트는 한예리 배우고요. 저는 모더레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질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혼자 다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여성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보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영화제 가면 시간 맞는 거 아무거나 보다가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감독 이름 보고 챙겨보는 경우도 있고,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단은 저는 올란도라는 작품을 일단 되게 좀 신기하게 봤어요. 처음에 올란도라는 작품을 이 감독이 만들었을 때 되게 구성도 신기하긴 한데, 일단 이 사람이 4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그런 남자에서 여성으로 바뀌게 되면서 겪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그리고 여성으로 뭔가 진화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막 보여주거든요. 그런 점도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대사들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감독님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영화학교에서 영화를 배우신 분이 아니라 독학을 해서 영화를 찍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영화제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준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더 파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하신 올란도라는 작품이 이 영화를 만든 셀리 포터 감독의 어떤 지금까지도 대표작, 감독님께 누가 될 수도 있는 말이긴 하지만 다른 영화인가요? 1990년에 나온 영화가 아직도 대표작이라면 그 뒤에는 점점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뒤에도 좋은 작품이 많지만 처음에 올란도라는 작품이 줬던 충격이 워낙 커서, 혹시 올란도를 보신 분 있나요? 올란도라는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 이 훨씬 많군요. 그러면 어쩌면 거꾸로 더 파티가 오늘 재밌으셨으면 이 감독의 좀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만한 작품은 올란도라는 작품이고요. 아마 그냥 TV로 한 980원에 결제 가능한 올란도. 제가 어제 한 번 더 봤거든요.
LG U 플러스 IPTV에서는 1,400원이에요. 보관용. 올란도라는 작품을 봤을 때 충격은 저도 잊을 수가 없고요. 그게 무슨 뭐 충격이라는 표현이 뭐 어떤 시각적인 표현이 잔인하다거나 뭐 깜짝 놀래켜서 충격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그런 종류의 영화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본 적도 없고 무엇보다 그런 종류의 배우를 본 적이 없었어요. 올란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틸다 스윈튼이 그 주연을 맡고 있는데 틸다 스윈튼이라는 배우는 그때 정말 지구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디 외계에서 오거나 아니면 정말 같은 지구여도 시간을 거슬러서 어디선가 온 것 같은 느낌의 배우라서 배우도 연출도 이야기도 모든 면에서 신기했던 영화를 만든 셀리 포터 감독이 그 뒤로 물론 그 몇 편의 작품을 꾸준히 내놓고 있었지만 저도 사실 오랜만에 그 셀리 포터라는 이름을 봐서 굉장히 사실은 반갑기도 하고 올란도의 감독님 지금은 어떤 영화 만들고 계시지? 하는 느낌으로 본 영화가 이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올란도가 90년, 93년인가요? 초반이어서 아마 그때는 굉장히 실험적인 영화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셀리 포터 감독님의 연세는 1949년생이세요. 이 영화를 만든 분의 연세가 1949년생이시니까 물론 주인공들의 나이대는 많지만 영화 자체는 굉장히 젊은 느낌이잖아요. 그 호흡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약간 그거를 알고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셀리 포터 감독님 아버지가 시인이기도 했거든요. 엄마는 가수였고 아빠는 시인이었고 본인은 댄서였고 그렇죠. 본인이 무용도 하고 본인의 무용관도 그 만들었던 사람이고 본인이 직접 출연한 댄스 영화도 있고 탱고 레슨이었고요. 그래서 아빠의 시인 아빠, 가수 엄마, 본인은 댄서. 어떤 그러한 재능들이 결합된 것들이 약간 조금씩 묻어나오는 게 어떤 시 한 구절들이 인용하는 식의 대사식이라든가 아니면 이 영화 속에는 음악들 감독들이 다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본인이 살아오면서 축적된 그 모든 문화적 교양이 다른 장르를 통해서도 발휘가 되는구나라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그리고 되게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좀 많이 연극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배우들이 동선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이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고 모여서 진짜 촬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다 대부분 긴 시간 영화를 하면서 어떤 배우는 잠깐 출연을 안 했다가 뭐 들어오기도 하고 뭐 시간을 다 나눠서 쪼개서 쓰게 되거든요, 배우들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진짜 실제 상황에 실제 연극이 진행되는 것처럼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 같아서 되게 연극적이었고 그러기 위해선 합을 정말 단단하게 맞췄어야 됐을 것 같아요. 감독님 인터뷰 보니까 리허설 일주일, 배우들 다 모여서 리허설 일주일하고 2주 동안 촬영. 그 2주 동안 거의 그 세트장에서 5분 거리 호텔에서 다 묵은 연습을 합숙식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고요. 굳이 그거는 밝히지 않으셔도 되는데 중간에 킬리언 머피가 가족 무슨 일 때문에 4일간 자리를 비운 것 빼고는 우리 모두 다 같이 2주를 함께 했다라는 말이에요. 킬리언 머피. 그게 좀 맺히셨나? 킬리언 머피가 뭐 가족 행사 때문에 4일 비우는 거를 이렇게 찍어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최근에 개봉했던 완벽한 타인을 어쩌면 떠올리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완벽한 타인 때도 배우분들이 한 달 정도 거의 합숙하다시피 해서 그 합을 맞추고 영화를 찍었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이런 형태의 영화를 만들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이런 형태의 영화는 찍어보신 적 없는 거죠, 아직? 네,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되게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저렇게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특권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왜냐면 일단 배우들이 그렇게 스케줄을 잘 맞춰주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애를 해서 정확하게 리허설을 많이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의 어떤 패턴을 알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리액션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공간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익숙해지면은 진짜 본인이 이제 그 집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자넷의 경우 진짜 그 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너무 그 턴테이블 앞에 쓰는 게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부럽죠. 그 감독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만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감독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진행시키다가 이제 제한된 공간 안에서 거의 그
리얼타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이제 구상을 하게 됐고 그것에서 이 지금의 이 영화적인 형식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감독은 계속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만든 내 영화가 모두 다 코미디라고 생각을 한다. 거짓말. 아니, 감독은 올란도조차 코미디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감독은 나는 언제나 코미디를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내 영화를 보고 관객이 웃지 않을 때 사실 난 놀란다. 코미디인데 왜 사람 웃지 않지? 아, 그래도 이 영화는 많이 웃은 것 같아요. 더 파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웃었는데 진주의 로사를 보면은 웃을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네. 없죠. 네. 그런데도 그걸 코미디 제가 본 제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가 만든 모든 영화들은 다 코미디였다라고 언급한 걸 보면 본인은 나름 다 뭔가 그 희극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어쩌면 이 영화는 처음부터 아예 코미디를 목표로 만들었고 이런 그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 달콤 사사르만 웃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달콤 사사르만 웃음 그리고 칼날리에 서 있는 것 같은 어떤 이태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웃음을 그리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감독 얘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건 정치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곳에 정치는 존재하고 우리가 맺고 있는 개인적인 관계 안에도 분명히 정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러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침 시나리오를 쓰던 때가 2015년 영국 총선이 이제 있을 무렵에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잖아요. 영국 총선이 뭐겠지? 2015년이. 근데 보니까 2015년 영국 총선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라는 게 한국의 최근의 정치도 그렇지만 어쩌면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생각, 자기의 진짜 사상, 자기의 진짜 신념, 자기의 진짜 색깔은 최대한 감추고 사실 거의 모든 후보가 중도주의자인 척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하나의 가식이고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현대 정치가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제가 찾아봤던 바로는 2015년 총선 당시에 실제로 영국에서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의료보험 관련한 재정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꼬집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때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영국에서의 우선 의료 제도는 좀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제도였는데 정작 영국에서는 재정이 많이 들고 이민자나 난민까지 우리가 우리 재정으로 챙기는 게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생기면서 그 의료보험 예산을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의 쟁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감독의 이야기는 굳이 주인공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설정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는 사실은 그 건강이라는 건 하나의 은유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건강하지 않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건강하지 않다는 어떤 그러한 상징이나 은유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가져온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각자가 캐릭터가 되게 두드러지고 다 각자가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엄청 서로가 서로에 되게 비판적인 그런 느낌이었고 에이프릴이 가장 솔직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 영화에서 에이프릴이 이 영화의 거의 모든 코미디를 하드캐리하고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그냥 그 사람은 솔직한 거고 되게 비판적인 건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되게 웃길 수 있구나라는 그 현실이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은 그거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에리 배우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받았다면 네. 성별을 다 떠나서 네. 나이를 다 떠나서 본인이 제일 욕심냈을 것 같은 캐릭터는 어떤 거였을까요? 이 영화에서. 저는 사실 고프리드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자네처럼 세게는 못할 것 같은데 고프리처럼 이렇게 어떤 사람의 심적인 부분을 이제 너의 내적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많은 어떤 영적인 것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되게 가능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제 말을 듣고 좀 믿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프리드를 연기한 배우 얘기를 잠깐 드리면 브루노 간츠라는 배우고요. 예전에 그 베를린 천사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제가 대학교 때 그때가 막 우리나라에 막 왕가희 붕이고 막 이런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대학교 다녔는데 그 전까지 막 스필버그 영화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제임스 카메론의 터미네이터 2가 인생 영화고 막 이랬던 제가 그때는 그런 걸 인생 영화로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그래서 어려운 영화를 보고서 어렵지 않은 척하는 것이 그때는 하나의 생존 비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정말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티 안 내고 봤던 영화가 베를린 천사의 시를 기억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그게 왜 걸작인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는 영화인데 그 뒤로 다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바로 베를린 천사의 시의 주인공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재밌는 게 그 여러분 인터넷에 돌았던 패러디 영상 중에 그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광우병 그 시위 일어나거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인터넷에 돌았던 유명한 패러디 영상들이 있어요. 히틀러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뭐 화내고 하는 그 컷에다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자막을 그냥 넣어서 입혔던 패러디 영상이 있거든요. 아마 보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영화가 바로 그 브루노 간치가 주연을 한 다운폴이라는 영화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패러디되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영화 아마 찾아보시면 바로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히틀러의 부하들이 어떤 상황을 보고하니까 히틀러가 강군에서 뭐 나가 있어 뭐 이러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3, 4분짜리의 그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히틀러를 연기하신 분이 바로 브루노 간치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영화 속에서 나는 나치가 아니야 라고 하는 대사도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남이 웃지 않을 때 혼자 웃을 수 있는 일종의 그 숨겨놓은 코미디 코드였던 거죠. 그래서 브루노 간치는 실제 독일 배우고 베를린 천사의 시가 물론 가장 유명한 대표작이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독일인으로 히틀러를 연기한 최초의 배우라는 기록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하나의 금기였던 거죠. 독일에서 히틀러를 연기하는 자체가 금기였는데 이 브루노 간치가 히틀러를 연기했던 독일 배우로 기억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보시면서 더 눈에 들어오는 배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자넷을 연기한 배우님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정말 네. 너무 많이 봤잖아요.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 장관 되신 분. 네. 복지부 장관 되신 분. 그분 정말 네. 다니엘 데이 루이스 닮지 않았나요? 좀 닮으셨어요. 저 항상 볼 때마다 남매가 아닐까라고 처음에 의심했을 정도로 정말 비슷한. 많이 닮은 느낌이에요. 근데 뭔가 계속 영화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원래 연극을 되게 오랫동안 한 배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이런 아마 시나리오가 왔을 때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셀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크리스틴 스콧 토머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잉글리시 페이션트가 있고, 저는 사실 호스 위스퍼러라는 작품도 좋아하고, 최근에 다키스타 아워에서 게리 올드만이 처칠을 연기할 때 처칠의 부인을 연기한 크리스틴 스콧 토머스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거의 뭐랄까요, 항상 늘 약간 저래요. 항상 이제 뉘앙스가 제가 너무 어려운 툼레이더에도 나와요. 툼레이더에도 나오십니다. 크리스틴 스콧 토머스는 미션 임파서블에도 나와요. 네, 맞아요. 미션 임파서블 좀 상상해 가세요. 이 영화의 주인공. 되게 고위직의 여성으로 많이 나와요. 네.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의 팀이었어요. 지금을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지만 96년이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1편이. 그때는 톰 크루즈의 팀원으로 함께 스파이를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영화의 장관을 연기한 크리스틴 스콧 토머스고, 저 배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연기에 약간 실증을 느끼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표현을 빌리면 대충 만든 영화에 무게감을 주기 위해 나를 캐스팅하는데 신물이 난다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출연하셨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좀 이야기상이 좀 흔히 말하는 클리셰로 가득 차서 좀 뻔하거나 아니면 영화가 좀 가벼워 보이거나 별 내용이 없어 보일 때 우리 가끔 그런 착시를 느끼잖아요. 귀중 있는 느낌 있는 그리고 뭔가 중량감 있는 배우가 출연하면 영화의 품격이 갑자기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써먹는데 좀 질려 있었다라는 인터뷰를 최근에 했었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자신이 드디어 오랜만에 배우로서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작품이 없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 어쨌건 배우들이 나이대가 좀 높아요. 그래서
더 많이 시나리오가 고픈 사람들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에이프릴 연기한 배우도 사실 큰 역할로 저희가 쭉 연기를 이렇게 한 거를 본 게 저는 좀 한참 된 것 같거든요. 레이지러너 시리즈에 네. 나왔던 걸 제가 레이지러너 얼핏 기억해요. 네, 그냥 악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악역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뭔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역할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 더 파티에서는 되게 좋은 배우들을 좀 찾은 그런 느낌이 많아요. 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그냥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배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너무 멋진 연기를 보여줘가지고 살이 많이 빠졌죠. 네, 그게 좀 안타깝죠. 이 영화에서 비를 연기한 배우 티모시 스포이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는 얼마 전에 개봉한 해피댄싱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하고요. 제일 유명한 건 그 미스터 터너라고요. 제일 유명하다고 말해봐야 한국에서는 본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그 윌리엄 터너라는 화가를 연기해서 최근에 다시 주목받은 티모시 스포일이 실제로 암이었대요. 2010년부터 12년까지 암 투병을 하고 그 이후에 출연한 영화라서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면 약간 항상 흔히 말하는 이걸 뭐라고 신출보라고 티모시 스포일 때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표현을 찾지 못하네요. 그거보다 신출보라고 부르는 이 꼴사이 하나 있으셨던 분인데 이 영화를 보는데 VI이 되셔갖고 축이 가셔가지고 네. 무슨 일이 있나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평중에 재밌는 게 그 거실의 구조를 보면 이 영화에 그런 감독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영화는 캐스팅보다도 힘들었던 게 의자를 고르는 일이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영화 거실을 꾸미는 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거실의 구조를 잡고 어떤 의자에 빌이 앉아 있는 게 어울리느냐. 빌이 보면 알겠지만 앞전에 턴테이블에 이제 LP를 꽂을 때 몇 번 빼고는 계속 의자에 앉아 있어요. 네,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빌만의 의자를 찾는 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빌이라는 캐릭터에 맞는 의자는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가. 그다음에 의자를 어떻게 놓는 게 어울리는가. 그 수많은 고심과 시도 끝에 지금의 형태처럼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을 등지고 하는 형태로 의자를 놓은 거죠. 그게 감독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게 빌의 성격이다. 그러니까 비사교적인 성격. 뭔가 그 보통 우리가 소파 같은 게 현관문 쪽을 바라보게 우리가 소파를 놓잖아요. 앉아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 인사라도 하고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게. 근데 빌의 의자는 그걸 등지고 앉아 있거든요, 문을. 그래서 뭔가 세상과 이렇게 막 섞이거나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인싸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빌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의자가 이쪽을 등지고 앉아 있는 형태로 놓고 영화를 보면 마치 빌이 태양이고 다른 등장인물이 행성인 것 같은 구조. 그러니까 가운데 빌이 태양처럼 앉아 있고 그 주변을 자넷, 에이프릴, 오프리드 이런 사람들이 마치 태양계를 구성한 행성처럼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동선을 머릿속에 그렸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킬리안 머피가 연기한 톤은 아마도 그 태양계에 침입한 소행성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거실에 딱히 인테리어를 한 소품이 없어요. 다 거의 책으로 차 있고 그 두 사람을 말해주는 것 같은 굉장히 그 사람들의 얼굴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거실이어서 저는 상당히 되게 인상적이었고 피아노도 이렇게 닫혀 있어요. 열려 있지가 않고 그래서 피아노도 안 친 지 너무 오래됐고 이 두 사람은 그리고 뭔가 갖다 놓기보다는 책을 일단 읽고 정리를 못해서 쌓아놓고 꺼내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 서로 큰 대화가 없이 그냥 여기에 와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너무 잘 알 수 있는 그런 거실이어서 그런 부분도 미술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저는 자료에서 봐도 자료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지만 제가 100% 이해할 수 없는 인터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가 함께하는 집이기 때문에 아싸 싶었거든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감독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누가 뭘 물어봤냐면 배우들이 먼저 이 영화에 출연한 빌로 출연한 티모시 스폴과 이 영화에 톰으로 출연한 킬리안 머피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 영화에 출연할 때 자신들이 다른 영화에 출연할 때와 달리 풀바디 액팅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영화에서는 클로즈업이 많고 뭐 그런 경우가 사이즈가 화면 사이즈가 작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화 연기에서는 사실은
온몸의 동작이나 동선을 막 온몸을 활용하는 연기를 하는 경험이 많지 않은데 이 영화에서 아주 오랜만에 온몸을 활용하는 연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게 이제 연극적인 상황이어서 가능한 거라는 말과 덧붙여서 자기가 무용을 했기 때문에 무용가에게 본능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동선을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감독도 그런 인물의 동선을 되게 세심하게 생각해서 디렉팅을 줬고 배우도 이 영화에서만큼은 다른 영화에서처럼 뭐 클로즈업을 계산한 표정 연기만이 아니라 온몸의 제스처나 손을 활용하는 연기를 하게 됐다고 해서 그게 이제 현장에서 연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 일반적인 영화와 이런 영화에서의 연기 차이나 그런 게 혹시 네, 확실히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연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앵글이 정확하게 픽스가 있지 않고 콘티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확실히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연기를 하면서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콘티가 명확하거나 아니면은 앵글의 사이즈가 정확하게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하죠. 막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리 씨 지금 손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조금 더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내려주세요.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한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영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무대에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제 동선을 쓰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가 이제 불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팍 전구가 들어오듯이 탁 켜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영화를 찍을 때는 조금 더 에너지를 줄여서 작게 키는 거죠. 부분적으로 키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영화를 제가 한다고 하면은 아마 무대에서 춤을 출 때와 비슷하게 그 온 전신의 전구를 다 켜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앵글 자체가 계속 핸들드로 계속 이제 팔로잉 하고 있거든요. 이게 픽스가 되는 게 아니라 동선에 맞춰서 계속 움직여요. 빠졌다가 들어왔다가를 계속 하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실제로 거의 영화 시간 순서대로 촬영을 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세트입니다. 네. 원래는 세트 안 하려고 그랬대요. 원래는 로케이션을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감독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우리가 로케이션을 찾아서 가는 곳마다 위로 비행기가 하도 지나다녀서 그 촬영을 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영화일수록 사실 세트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완벽하게 날씨와 햇볕과 아니면 방금 말한 동선과 배치를 통제하고 마치 연극 무대를 만들어 놓듯이 그렇게 해서 찍어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어쩌면 처음부터 세트로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싫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산 곳과 살지 않았던 곳의 차이는 이게 온기가 있고 이렇게 손때가 묻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세트는 차갑고 건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저는 그 안에서 그 배우들이 굉장히 역동적이게 움직여서 그걸 모두 다 커버가 됐다고 생각하고 일단 미술이 너무 좋아서 가능하지 않았나. 로케이션 하면서 봤던 그 집의 랩을 다 베껴서 로케이션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집들의 내부를 베껴서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다고 감독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독이 구조 자체를 마치 연극을 하면 막이 잠깐 바뀌면 무대가 바뀌잖아요. 무대가 이렇게 돌아가면 뭐 방, 거실에 바뀌듯이 일부러 방을 거실, 뭐 화장실, 부엌 이렇게 몇 군데를 마치 무대가 바뀌듯이 설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연극 한 편을 만들듯이 찍었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 굉장히 미세한 차이라서 아마 아주 민감하게 그를 캐치해내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실 텐데 이 영화에는 영국 배우와 미국 배우가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감독도 그 얘기를 했고 예전에도 영국과 미국의 배우들의 연기 전통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는 사실 모두가 다 연극의 경험이 많고 훌륭한 어떤 스테이지 액터로서의 모습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는 미국 배우고 누구는 영국 배우라서 나오는 미세한 차이도 자기는 재밌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그때 생각나는 일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국은 영국의 배우들의 전통은 어쩔 수 없이 셰익스피어 전통 연극에 그렇게 거대한 산이 있어서 약간 그 양식화된 연기의 전통이 굉장히 뿌리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약간 메소드 연기에 대한 일종의 그 신앙에 가까운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배역을 맡으면 그 배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믿음이.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재밌는 일화가 더스틴 호프만하고 미국 배우 더스틴 호프만하고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가 나왔던 마라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라톤맨에서 더스틴 호프만이 마라톤하는 역할인데 그거 하려고 진짜 마라톤을 했대요. 맨날 마라톤을 하고 뭐 그걸 보고 상대하는 로렌스 올리비에가 쟤는 왜 뭐하러 저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로렌스 올리비에 그 영국 배우의 눈에는 어떤 배역이 되기 위해 실제로 그 배역처럼 사는 건 하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연기의 고수는 테크닉적으로 네, 그거를 테크닉으로 마라톤이라고 실제 41.195를 뛰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단 한순간도 뛰지 않아도 마치 40km를 뛴 것처럼 연기하는 게 진정한 배우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거지 연기가 아니다는 얘기. 연기로 더스틴 호프만을 혼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영국 배우 연기와 미국 배우 연기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차이이기도 했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저는 누가 영국이고 누가 미국인지는 모를 정도로 어느 정도는 그 비슷한 톤으로 맞춰서 한편 연극에 출연한 배우를 저는 연극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에스토드 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두 가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 다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글쎄요. 사실 저는 이제 전극을 이렇게 연극처럼 전극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연극을 아직 한 편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느낌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무대에 올랐을 때 그 텐션은 뭔지는 너무 잘 알죠. 왜냐면 무용도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움직임을 편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정형화된 틀에 넣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연습만 해서 가능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또 체험하고 느껴야지 본인이 진짜 감정적으로 깊숙이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영화에 대해서 하나 정도 더 얘기를 하고 질문 기회를 드릴까 생각 중인데 네. 일단 일단 이 영화는 상영 시간 얘기는 안 하죠. 네, 그렇죠. 여러분은 짧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네, 느끼셨나요? 길다고 궁금하다. 느끼셨나요? 네. 이 영화가 좀 길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아니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역시 저희가 긴 영화를 많이 봐서 저 오늘도 아침에 긴 영화 하나 보고 와가지고 네.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처럼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 영화 특히 2시간 넘으면 결국 못하게 보고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영화의 길이가 적당했다고 느끼신 분 있으신가요? 거의 비슷하네요. 짧다고 느끼시거나. 근데 저는 약간 처음에 이거를 이제 스크리너라고 해서 집에서 이제 뭐 모니터로 봤었거든요. 그때 저 사실은 좀 짧다고 느꼈어요. 이제 문이 열리고 이제 메리앤이 오는구나. 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사실 영화 끝나갖고 뭐지 속편이 있나?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처음엔 되게 짧다고 느꼈었거든요. 약간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그런 느낌을 안 들었고 극장에서 가서 그런데 오늘은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나름 그 느낌이 재밌다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보니까 적당하다. 네. 그리고 그때 그 여성영화제에서도 사람들이 다 딱 보시고 마지막 장면 보고선 아까 많은 분들이 이러셨어요. 들렸거든요. 메리앤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때는 여성영화제에서 확 웃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딱 이 타이밍이 너무 좋은 타이밍에서 이제 끝났고
우리나라 영화들도 타이밍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셀리 포터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짧은 게 아니라 다른 영화가 너무 길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영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fat free 71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없는 네, 무지방 71분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올란도 거의 대부분 아니요, 근데 제가 지방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되게 신기하게 100분 이상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이 감독님이 만든 게 거의 90몇 분짜리도 되게 많고요. 100분이 넘는 것도 한두 편 정도? 근데 그게 막 130몇 분 되는 것도 없고 진짜 심플하게 군더더기 없이 찍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딱 자기 할 얘기 다 했다고 싶은 건 영화를 끝내는 스타일인 거고 상영 시간에 대해서는 알프레드 히치콕이 제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영화의 러닝타임은 인간의 방광 크기를 고려해야만 한다. 라는 명언을 히치콕이 남겼고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만큼 재밌지 않을 거면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보다 길게 만들지 마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그 감독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지방 71분이라는 표현이 잡다. 사실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만약에 더 끌어갔을 경우 무슨 얘기가 지지부진해졌죠. 무슨 얘기가 됐을까? 외계인이 와서 뭐 머리끄댕이 잡아봐야 막장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김치박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감독이 하고 싶었던 거는 실제로 메리앤이 들어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던져주고 그 상황 안에서 인간의 비밀이 폭로가 되고 그 비밀에 반응하는 인간을 보여주는 게 감독의 목표였기 때문에 감독의 목표는 이미 다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쩌면 무지방의 어떤 마지막 완성을 흑백으로 완성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감독의 표현을 빌리면 미니멀한 방식으로 맥시멀한 만족감을 주고 싶었다. 이분은 참 말을 참 잘 만들어요. 보면 이분이 그 아버지가 시인이라 그런지 인터뷰를 보면 이게 되게 사람이 인용하기 좋은 그 라임을 잘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멀한 어프로치로 맥시멀한 세티스팩션을 주고 싶었다는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백이 그 말이 또 되게 의미를 부여하면 되게 그럴듯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흑백이 컬러가 없는 것 같지만 흑백의 특징은 흑백이기 때문에 하얀색은 더 하얗게 검은색은 더 까맣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영화의 대립구도 이 영화의 어떤 정치적인 대립구도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1대1 대립구도로 계속 이어지는 영화의 형식에도 흑백이 만든다라고 말씀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이 영화는 처음부터 흑백으로 만들려고 이제 했고 러닝타임도 이 정도가 애초에 목표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궁금한 거는 그 실제로 그 톰이 입고 있는 수트가 실제로 되게 비싼 프라다 수트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근데 그걸 컬러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회색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색이 나왔을 것 같긴 해요. 조금 어두운 파란색 아니겠어요? 저는 이 영화의 배우 중에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다른 배우를 안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특별히도 애정하는 배우는 킬리안 머피거든요. 그 톰을 연기한 배우. 덩케르크랑 이제 그렇죠. 배트맨에 나온 크리스토퍼 놀란 덕분에 그래도 이제 얼굴을 아는 관객이 많아졌죠. 근데 이 관객 이 배우의 작품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제대로 된 인간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긴 뭔가 약을 하거나 총을 들고 있거나 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나마 제일 멀쩡한 인간으로 나온 게 2819라는 영화에서 그나마 본인을 제외한 다른 좀비들이 하도 멀쩡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멀쩡해 보였던 게 2819고 제 기억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정신인 경우를 거의 못 받고 평범하거나 정상적인 캐릭터를 거의 안 했던 배우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론 뭐 브리바트 흔드는 바람 같은 경우에 연기는 정말 훌륭하죠. 근데 워낙에 캐릭터 자체의 그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라서 이 역할을 아마 떠올렸을 때 제가 감독이어도
킬리안 머피가 늘 상위권의 후보군에 들지 않을까. 네, 배우들 중에서 가장 젊어요. 근데 그 가장 젊다는 거는 그만큼 그 상대의 노련한 그 배우들을 마크하기에도 되게 좋고 훌륭한 배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화에서 마약 마시는 거는 저 배우의 설정이에요. 거봐요. 많이 정상적인 해봤어, 많이 해봤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영화에서 톰이 들어오자마자 마약을 하고 일단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는 설정을 본인이 이제 제시해서 감독이 오케이한 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킬리안 머피에 대해서 혹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외에 다른 영화를 잘 모르시면 저는 우리가 들은 바람, 그 다음에 푸르토에서 아침을 이라고 해서 그 여성이 되고 싶은 남자의 역할로 출연을 영화가 있어요. 끝내줍니다. 그 영화에서. 그래서 정말 섹시해요. 그래서 푸르토에서 아침을 우리와 듣는 바람, 데니볼 감독의 선샤인 같은 영화 정도 보시면 킬리안 머피에게서 헤어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냥 순전히 애정을 담아서 한 말씀 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그래도 좀 받아봐야겠죠. 네. 혹시 이 영화 보시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감독님이 안 계셔서 참. 뭐 제가 본 인터뷰에 답이 있으면 제가 답을 드리고요. 배우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배우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감독이거든요. 여기 쳐주셔가지고. 그 극중 마지막에서 톰이 그 빌과 메리앤이 그런 관계였다는 걸 문자를 보고 이메일을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넷과의 관계는 과연 몰랐을까? 그 극중 중간에서 문자를 계속 나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날 사랑한다고 했었잖아 이러면서 하는 걸 보면은 그 자넷도 마찬가지로 메리앤과 내연 관계였던 걸로 그런 걸 의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자넷과도 문자를 나누었는데 그거는 왜 몰랐는지 그거 그냥 빌과만 그런 관계였다고 생각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자넷이 문자를 나눈 상대를 메리앤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게 나왔나요? 네,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나오기 전에 끝나기 전에 나온 저는 몰랐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이 있었겠죠. 그 당에서도 같이 이제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당에서 아마 일을 할 때 본인들이 이제 나누는 따로 연락 체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빌보다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짐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먼저 찾은 게 아닐까. 톰이 먼저 빌과의 어떤 것들을 찾아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찌됐건 본인의 오피스에서 둘이 어떤 짓을 하던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빌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메리앤과 마사의 집에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이 이미 넓어져서 더 빨리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굳이 더 못할 말이 없어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이거 어렵네요. 감독님도 안 계신데 짐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니 뭐 사기 아닌가요? 저는 구성하고 음악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첫 장면이 끝장면이잖아요. 그 총을 뭔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레언이어 동성애 되게 세상이었던 메리앤 나오지는 않지만 구성을 이렇게 한 연유에 대해서 한예리 배우님과 김세현 작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또 음악적인 표현이 되게 어떤 영화 음악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대부분 LP판의 음악을 통해서 음악이 표현되고 이게 되게 사람하고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약간 좀 대조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음악적 표현에 대해 뭐 두 분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이 두 가지가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구성은 저는 사실 그냥 영화적으로 가장 즐겨 쓰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언제나 오프닝에서는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 점에서는 오프닝은 뭐 당연히 이 영화에서
대체 이 상황은 뭐지? 라는 궁금증을 그 관객의 물음표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은 역시 마지막 컷을 앞에 한컷 보여주고 그 뒤에 이야기를 풀어서 이제 흘러가는 승리상관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기보다는 영화적인 재미를 만들어내기 위한 감독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음악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게 처음부터 시나리오에 있었을지 아니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대부분 이제 편집을 하는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 장면 찍고선 그거를 이제 조금 잘라서 앞에 놓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편집을 할 때 다시 영화가 탄생하기도 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찍고 완전히 계산이 된 상태에서 영국적으로 실황처럼 찍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고 아마 마지막 장면은 찍고 나서 감독이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애초에 그렇게 생각을 미리 하고선 찍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하니까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아예 거의 대부분 감독이 이미 시나리오에 이 장면에는 이 곡을 쓰겠다라고 다 넣었고 영화 속에 나오는 비의 컬렉션 자체를 감독이 구성했다고 해요. 감독이 표현하기로는 사실 이 영화는 71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정말 많은 캐릭터가 등장하고 그 캐릭터가 모인 요 시간만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들이 그 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영화 속에 있는 단서들로 짐작을 해야 되는 거죠. 가령 자넷과 에이프릴은 어떠한 관계로 평생 끈끈한 친구이자 동지가 되었는가 화장실에서 나누는 대화로 짐작을 한다거나 근데 대부분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뭔가 짐작할 수 있는 가령 마사와 지니의 관계도 둘의 대화를 통해서 둘이 그 전에 어떤 관계를 짐작할 수 단서들이 나오는데 빌은 의자에 혼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빌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딱히 드러낼 그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빌의 인생을 짐작할 수 있는 걸 음악으로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나온 영화 음악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 그 앉아있을 때 I'm a Man이라는 노래는 그 영화 보 디들리라는 그 유명한 락앤롤 그 뮤지션의 음악이잖아요. 근데 그 음악으로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조콜트레인의 재즈로 갔다가 시드니 베셋의 재즈로 갔다가 마지막에 클래식도 나오고 라틴 음악도 나오고 카넬라 같은 그 라틴 음악도 나오고 정말 범위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빌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면 흔히 말하는 좀 지적인 허영 아니면 그 흔히 말하는 지식인들이 자신의 문화적 소양을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그 음악적인 지식을 과시하기도 하고 좀 그러한 그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어쩌면 그 음악들이 빌이 살면서 순차적으로 들었던 음악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가령 뭐 젊은 시절에 나쁜 노래를 듣다가 조금 뭐 중년에 넘어서면서 재즈에 좀 빠지고 그러다 열정이 사그라지고 뭔가 지루함을 느꼈을 때 좀 라틴 음악을 듣게 되고 혹시 그러한 건 아닐까라는 건 저희 추측이에요. 어쨌든 음악 자체는 감독이 시나리오 때부터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클래식이 딱 한 번 나왔잖아요. 그때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클래식 LP판이 있었구나 였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클래식 LP가 안 틀어져가지고 이 집은 클래식을 안 듣는 집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어떤 음악의 취향 같은 것들이 너무 빌다워서 자넷은 음악을 듣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클래식 음악이 처음 딱 틀어졌을 때 자넷하고는 이 음악을 들었을 수도 있겠고 뭔가 이제는 빌이 자기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메린과 행복하게 질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선택을 뭔가 할 때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만 듣는 거죠. 그 전에는 클래식도 들었어야 됐고 어떤 본인이 좀 싫어하지만 다른 어떤 교양적인 것들, 뭐 지식을 채워야 되는 어떤 음악들을 선택해서 좀 들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락도 들어도 되고 재즈도 들어도 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들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음악이 틀어지면서 또 밖에 다른 사람들의 대화까지 이렇게 넘어갈 때는 그 대화 속의 음악이 아주 작게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동시간대로 시간이 가고 있구나를 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음악적으로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음악은 우리가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단절의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영화 속에서 처음 볼륨을 키우듯이 음악이라는 게 음악을 들어놓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 뭐 함께 춤을 추고
이러한 용도로 우리 같은 음악을 듣고 보헤미안 랩소디에서처럼 같이 따라 부르고 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실 쓰기에 따라서는 음악은 가장 좋은 단절의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이어폰 딱 꽂고 볼륨 키우면 끝. 어쩌면 빌이라는 사람은 그 세상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과 자기만의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온 데도 익숙한 사람이라는 설정이라고도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리고 감독이 이렇게 저렇게 작게 뿌려놓은 어떤 그 장치들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어쩌면 그런 식의 음악 사용, 비리 음악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른 것에 대한 의미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정치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소통, 사상, 신념, 지식 모든 게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단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하나의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는 건 저의 주장입니다. 감독은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더 붙이시? 음악적인 거는 없고요. 아 그리고 제 기억이 제가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장면은 좀 재밌잖아요. 그 빌이 쓰러졌을 때 폼이 드는 음악들이 약간 그 옛날 무성 영화 같은 데서 자주 쓰는 수법이잖아요. 그냥 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음악으로 그 코믹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처음에 쓰러졌을 때 약간 장송곡 비슷한 게 나오는 게 제가 어디 찾아본 거로는 제목이 아마 내가 지구에 누워있을 때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또 아는 사람은 그것도 하나의 웃음의 포도겠지만 알 사람은 뭐 알고 웃고 아니면 음악만으로도 웃을 수 있고 약간 그렇게 해서 약간 여기저기 감독이 약간 씨앗 뿌리듯이 뿌려놓은 코미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이게 오늘 시네마톡이고 한예리 배우님이 오시는 영화니까 그 영화를 보는 데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예리 배우님이 이 영화 GV에 왜 왔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왜 오셨는지 생각하면서 좀 봤어요. 근데 그 자넷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시크하고 시니컬한 그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가 저는 좀 한예리 배우님의 평소 작품에서의 어떤 캐릭터 뭐 그런 것들과 조금 비슷한 데가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인가요? 네, 최근에 그 군도 거기서도 군도가 아니지 군산 네, 군산에서도 그런 연기를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이 영화의 어떤 부분에 매료되셔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일단은 저도 태훈 작가님이랑 같이 셀리 포터라는 감독의 작품에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작품을 여성영화제에서 너무 재미있게 잘 봤던 거예요. 그때는 이런 속 얘기까지 사실 잘 모르고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잘 몰라도 이 영화가 되게 재밌었어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안에 이게 너무 정치적이고 뭐 사회적이고 막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사람이 살아가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게 실시간으로 동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막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지금 전쟁 난 것 같이 그 집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렇게 주어주고 그 배우들이 그 안에서 너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뭔가 정적이다라는 그게 없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영화들을 되게 좋아할 때도 있는데 말 그대로 그 군더더기 없는 이 71분을 볼 때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영화를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이 영화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왜 그렇게 좋아해? 왜 좋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나니까 내가 그래서 더 좋아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자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자료 준비하면서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서 오늘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이거를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상황으로 보고 그것만으로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지방 71분이기 때문에 주는 어떤 속도감이 있고 완전 자체가 재밌고요. 근데 만약에 이 영화를 영화 속의 저 세대, 영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저들과 같은 세대, 저들과 비슷한 세대,
셀리포터 감독의 세대거든요, 사실은. 셀리포터 감독이 49년생이잖아요. 그 유명한 68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시대를 청춘 한복판에 통과한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에이플과 자넷이 화장실에서 약간 대화를 나누듯이 우리가 그 많은 시위를 함께하고 등등등에 담긴 그게 뭐냐면 감독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세대는 자기가 속해 있는 세대는 뭔가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열망이 강했던 세대고 그들이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에 앞장섰고 그들이 그 여성운동에 그 앞장섰고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섰고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앞장섰고 뭔가 최근에 이라크 전쟁 반대에도 앞장섰고 계속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싸워왔다는 자부심이 강한 세대인데 현실은 과연 얼마나 좋아졌는가에 대한 그 일종의 화면을 갖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 감독의 표현을 빌리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삐끗해버린 우리 세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거는 꼭 영국에 살고 있는 영국의 지식인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쩌면 한국에 흔히 말하는 386이나 486이라고 부르는 세대와도 어쩌면 통하는 게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보는 재밌는 코미디 영화이면서 어쩌면 이들과 공통점을 가질 만한 어떤 세대가 보면 이거는 코미디 그 이상의 자기들이 평생에 걸쳐 그 살아온 인생 궤적에 대한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복습하게 만드는 영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 영화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파티가 그 파티인지 모르고 그냥 배우님 오신다고 해서 좋은 영화겠구나 하고 보러 왔는데 그 파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목이 확 와닿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약간 상업 영화, 예술 영화의 경계선의 위치로 이제 개봉을 하고 많은 관에서 상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영화가 개봉하고 제작된 그 현지에서는 어떤 포지셔닝이고 어떤 평가를 그 대중이나 평론가들이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저 배우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 다른 생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제 같이 함께 인생을 보내고 있던 거잖아요. 혹시 이제 상상해 보셨을 때 이 사건들 이후에 저분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에 대한 답은 제가 해드리고 두 번째는 한재동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베를린 영화도 인공상을 탔고요. 이 영화는 외국에서도 상업 영화일 수는 없고요. 외국 영화에서다가 아트하우스 영화로 분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평론가의 평들은 대체로 좋았던 걸로. 사실 이거를 나쁘게 평할 구석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흥행이나 상업적인 어떤 것과는 별개로 평론가의 평들은 대체로 호의적이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흔히 말하는 브렉시트라는 게 일어났잖아요. 영국이 EU에서 탈퇴했잖아요. 사실은 감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겪었다고 해서 시나리오를 바꾼 건 없는데 그 뭔가 미묘한 게 배우들이 연기할 때 어쩌면 미묘하게 담겼을 수는 있다.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분노나 짜증 같은 것들이 조금은 영화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까먹을까봐 그냥 질문과 상관없이 말씀드리면 이 영화 프로덕션 과정의 그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는 현장에서 남녀 동일 임금을 실천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셀리포터 감독의 주장이었을 것 같고 보통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비중의 대역을 맡아도 할리우드에서도 왜 제니퍼 로렌스가 다른 비슷한 규모 영화의 남자 주인공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개연치를 갖는다는 게 밝혀졌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는 모든 배우가 동일한 걸 받았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녀 간의 차이 없는 임금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제목은 사실은 이게 실제로 파티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영화에 나온 정당이라는 게 사실 파티기도 하잖아요. 좀두 가지 중의적인 그 뜻을 담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냥 보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각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총을 못 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에이프릴이라는 되게 강력한 냉소주의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게 막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총을 쏘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영화를 보면서 했었고 그 다음이야. 장난 아니었겠죠? 가사와 진이는 네. 새 아이를 같이 키우게 될까요? 전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사실. 육아라는 게 아들이 셋이라니까.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오래갈 커플은 에이프릴과 네, 커플이더라고요. 그걸 인정했잖아요, 심지어 에이프릴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가겠구나. 거의 뭐 해리포터의 닥쳐 말코이 이후에 가장 많이 나온 닥쳐 고피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빌이 떠나고 나면 메리앤의 자네가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네. 이제 좀 차가 끊겨서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라디오 너무 잘 듣고 있으니까. 이걸로 하시죠.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각각 인물의 감정이나 비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리 배우님이랑 세훈 작가님 보시면서 어떤 비밀 또는 그런 감정이 가장 아름다우셨거나 와닿으셨는지. 여기서 밝혀진 수많은 비밀 중에 어떤 비밀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빌과 마사가 과거에 그랬었다는 네, 저는 한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개했다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예상치 못했던 비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결국에 톰과 베일과 자넷이 한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죠. 결국엔 마지막에 밝혀지고 그렇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자넷의 배신감을 다시 생각해보고 자넷의 연기를 다시 보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 사람이 지금 저렇게 화를 내는 게 비일에게 화난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보면은 그게 이렇게 저는 두세 번 보니까 이제 보이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볼 때는 저도 모르고 그냥 빌에게 내는 화라고 생각을 하니까 몰랐는데 두 번째 보니까 본인과 메리앤에게 화가 난 그 복수심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빌에게 한 건 이제 전가된 분노는 사실 그렇게 세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봤을 때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 영화. 네. 그리고 제가 외국에 보통 줄거리 정리해 놓은 글들을 보잖아요. 그중에 가장 짧고 정리 잘한 이 영화의 줄거리예요. 비밀은 폭로되고 관계는 박살나고 마약은 흡입되고 총은 떨어지고 까나페는 타버리고 파티는 끝난다. 저는 이 기자분 정말 칭찬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 영화의 모든 것을 정리했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이건 그냥 농담입니다만 그 셋이 모두 좋아하는 메리앤을 캐스팅하는 부담은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결국 메리앤 끝까지 보여주지 않은 채 영화를 끝냅니다. 관객이 메리앤을 보는 순간 납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름다운 메리앤이라고 황홀하게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그 메리앤의 어떤 내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려면 또 다른 71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그렇게 완벽한 한눈에 관객이 납득할 배우를 캐스팅하기 힘들어서 여기서 끝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시간이 네, 오늘 지구이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는 상업 영화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찌됐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의 이런 독립 영화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영화들을 많이 배급해서 오세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건 수요가 있어야지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 영화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영화를 보는 관점들이나 생각들이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히 이런 영화들을 볼 수 있으려면 네, 수요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더 파티가 즐거우셨다면 네, 다른 분들과 한 번 더 파티를 즐기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이 영화 잘 안 봐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원래 모든 영화가 다 그렇죠. 꼭 제가 늘 말씀드린다면 죽기 전에 봐야 될 영화는 없어요. 모든 영화는 죽기 전에 봐야 되니까. 보통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편 이런 거 하잖아요. 소용없어요. 들어가서 볼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영화 죽기 전에 봐야죠. 그래서 이런 영화 뭐 안 봐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음식을 그냥 뭐 매일 얘가 좋아하는 메뉴 서너 가지만 돌려 먹으면서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지만 세상에는 내가 아직 맛보지 못한 수많은 메뉴가 있고 그거를 이것저것 맛보다 보면 내가 왜 이거를 이제서야 먹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음식을 발견하듯이 사실은 영화라는 것도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하나 먹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다 보면 이 우연히 골랐는데 파티가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나의 영화 취향과 딱 맞는 영화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누리셨다면 뭐 다른 분들도 누릴 수 있게 영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시면 어떨까. 이 영화는 누구나 살 얘기 많은 영화라서 또 그런 얘기할 때 오늘 나왔던 어떤 TMI를 살짝 던져주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지방 71분이에요. 이런 거. 그럴 때 좀 요긴하게 쓰일 만한 정보들 몇 개 드렸으니까 그걸 잘 써먹으시고요. 오늘 저는 정말 다른 거 다 떠나서 한예리 배우께 무가 되지 않는 지부를 진행해야 된다는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부가 끝나는 어떤 때보다 마음 홀가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하죠.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관객분들은 이쪽 출구로